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 이시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주경야독 월간 코너 하는 날이잖아요. 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만 저 혼자 하는 특집. 매월 말에. 말씀이세요. 벽돌 깨기 코너 그렇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억하고 계시군요. 네. 네. 매월 말일에 계속하는 벽돌책 특집인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벽돌책 중에서도 고전과 결합하면 진짜 읽기 힘들잖아요. 네. 바로 그런 책입니다. 아마 중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이 책의 제목을 들어보신 분은 많을 거예요. 몽테스키웨의 법의 정신입니다. 아니 학창 시절에 네. 이런 거 꼭 한번 읽어봐 이렇게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책을 만져보기도 쉽지 않은 책이 아닐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게 어떤 책입니까? 예, 바로 이 책에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민주주의 하면 떠오르는 삼권분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네. 삼권분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논의 중에 하나가 법이 절대적이 아니라 사회나 환경, 시대에 따라서 상대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한 책입니다. 네. 사실 나라의 법이 상대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은요. 예. 왕이 다스리는 절대 왕정의 시대에는 조금 용납되기 힘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는 이게 금서로 지정된 책입니다. 네. 지금은 뭐 금서로 지정하지 않아도 아무도 안 읽는 책이긴 하지만 이게 사실 금서로 지정해 버리니까 사람들이 예. 더 읽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몰래 숨어서 읽던 책인데 예. 여러모로 인류사에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특히 사회과학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최초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전제 왕정 시대에 이 책이 발간이 됐던 거잖아요. 사실상. 네. 그러니까 전제 군주가 있는데 네. 뭐 상권 분립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네. 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근데 왜 사회과학이 어울린다고 하신 거예요? 네, 지금 우리는 사회과학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네. 원래 과학이란 말이 이 인문이나 사회랑은 원래는 잘 어울리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과학은 통계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균합법적으로 검증이 되어야 하는데 네. 사실 인문서나 사회서적들은 글쓴이의 생각을 쓰는 거라서 보니까 과학적 방법론을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몽테스키에는 이 법의 정신을 쓸 때요. 법은 이래야 한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그냥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네. 바로 이런 방법론을 적용한 겁니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부터 중국, 심지어 일본까지 여러 나라의 법들을 보고서 사례들을 바탕으로 균합법적으로 정리하여서 이 전술을 완성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과학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의 최초의 서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법이라는 필터를 빼고서 이 책을 읽으면 그래서 여러 나라의 여러 시대 얘기들을 수집하다 보니까 약간 인류학 책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사회적 배경과 시대적 배경들을 나열하고 그것들을 법이 구성되는 요소로 설명하기 때문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풍토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그러니까 이런 법이 나타났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인 거죠. 네. 근데 그 몽테스키웨가 살았던 시대는 우리가 이른바 계몽주의 시대라고 불렀던 그 무렵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17세기 말부터 18세기 한 중반까지 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런 파격적인 생각을 했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사실 놀라울 만해요. 맞습니다. 네. 이 몽테스키웨는 여러 나라의 체계를 종합해 본 다음에 네. 정치 시스템을 보니까 결국 세 개 다 공화정, 군주정, 전제정 이런 식으로요. 네. 크게 나누고요. 각 형태에 따라서 특징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 특징들을 정리해 주거든요. 네. 사실 이 책의 풀네임이요. 법의 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요? 네, 훨씬 깁니다. 이게 원래 풀네임은요. 법의 정신 또는 법이 각국의 정부 구성, 풍습, 기후, 상업 등의 구성과 맺는 관계에 관하여 논문 제목 같은데요. 책의 내용이 책 제목이라서 예. 이렇게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닌 게 다행이죠. 책 하나 언급할 때마다 이렇게 길게 해야 되면 안 되니까.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들을 수집해서 저술을 완성하니까 자연스럽게 이 법의 정신이요. 상대적인 관점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법이란 게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나 동일하고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벗어나서 각 국가의 처한 상황, 시대 상황 등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된다. 이런 네. 관점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게 그 왕정 얘기도 하셨지만 네. 절대 왕정 시대 이런 건 말이 안 돼라고 하셨지만 한 단계 더 보면 그게 또 기독교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이 다스리는 시대.
신이 다스리는 시대는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동일한 원리가 적용돼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 책은 무종교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사실은 왕보다도 그런 신의 섭리에 조금 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배척을 받았던 책이기도 하죠. 뭐 요즘에도 이제 법하면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그렇죠. 뭐 그런 것들로 우리가 좀 인식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네네. 법이 상대적이라고 해석한 것. 이 어찌 보면 또 그것도 극단화되면 네. 내 마음대로 해석이 가능한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네. 바로 이런 점입니다. 법이 진리에 입각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아, 법은 절대적인 어떤 진리다. 네. 이렇게 상정을 하고 얘기를 한다. 네, 법 이퀄 정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네. 예, 근데 예. 사실 법이 가능한 정의로운 곳은 좋은데 네. 법은 사실은 정의나 진리라기보단 규칙이거든요. 이게 서로 같이 방향성이 맞으면 좋지만 서로 어긋날 때는 네. 진리가 그러니까 정의가 먼저냐 규칙이 먼저냐라고 했을 땐 규칙이 먼저인 거예요. 예. 건널목에서 사람이 건너는 것 여기서 건널목에서 사람이 건너야 돼 이러는 건 이거는 정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냥 그렇죠. 우리가 편의를 위한 규칙을 만든 것이니까요. 예, 법은 한 나라의 사회나 문화적 배경 등에 따라서 그래서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법의 정당성 근거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간통죄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형사처벌 대상이었잖아요. 그렇죠. 2015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이후로 지금은 이게 도의적인 문제인 거지 법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법은 이렇게 시대와 상황을 반영해 바뀝니다. 법은 진리가 아니라 법은 규칙이다. 그러니까 법은 대중들을 가르치고 계몽하는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법이라는 건 대중들에게 서로 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규칙을 제공하는 뭐 그런 정도다라는 그런 전제를 사실은 이때부터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 헌법 읽어보면 네. 법 전문가들은 막 얘기를 많이 하지만 헌법을 이렇게 읽어보면 행복추구권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네.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네. 어떻게 하는 게 표현의 자유야? 어떻게 하는 게 이동의 자유야? 그렇죠. 그 네. 법률로 규정한다 하더라도 법률도 사실 그거 다 세세하게 규정을 못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시대에 맞게 계속 해석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날 법정 다툼이 있는 거고요. 나는 이렇게 해석되는데 너는 왜 다르게 해석하니? 이런 거로 싸우는 거거든요. 결국.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몽테스키에가 말하는 법의 정신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떤 겁니까? 네, 법의 정신을 알아야 한다는 건요. 도대체 법은 왜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에 답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예. 아주 간결하게 얘기해 보면 법의 정신은 개인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개인들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고요. 하지만 동서고금을 보면 인간은 누구나 권력을 주면요. 네. 그것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몽테스키에는 권력이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발견하여서 그것을 통하여 모든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삼권 분립인 거죠. 몽테스키에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여러 나라의 정치 체제와 법을 연구한 결과 그래서 마지막에 뽑아낸 원리가 삼권 분립인데요.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분리되어서 작동한다면 서로 적절한 견제에서 중용의 정치를 유지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개인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권 분립에 대한 견해는 세계 최초의 상권 분립 국가라는 미국의 건국에 큰 영향을 주게 됐죠. 아, 그렇군요. 근데 미국 건국에 영향을 준 게 뭐 이 책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사실은 뭐 그 무렵에 많은 책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가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미국 건국이라는 걸로 나타난 건데 대표적으로 미국 건국의 가장 핵심적인 책은 토마스 페인의 상식이라는 책입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상식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네네. 그런데 이게 되게 파격적인 게 당시에 네. 진짜 상식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지 않는 게 상식적이었거든요. 아. 미국인들도 네. 아니 우리가 왜 독립을 해? 이렇게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 상식은 이거다. 그것 때문에 많이 충격을 받고 이게 직접적인 미국 독립전쟁의 불을 당긴 책이에요. 네.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어떤 생각이나 사상을 좀 확립하는데 도움이 됐던 게 크게 두 개인데 네. 장자크 루소의 책입니다. 장자크 루소하면 우리가 그 에밀 네. 교육학에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책으로 치고 있는데 이거보다도 그 사회계약론으로 유명하고요. 네. 인간 불평등 기원론 이런 것들이 좀 유명하죠.
인간 불평등 기원론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가지고요. 좀 네. 안 다루기엔 억울하긴 하네요. 네. 아니 지난주에 네. 책 소개해 주실 때 그랬잖아요. 네. 다 안 읽어도 괜찮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일부분만 알아도 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 그렇죠. 책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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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인간 불평등 기원론 읽었어 하면은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되게 있어 보이는 책인데 예. 바로 이런 것들이 미국 건국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루소의 기본 논의는 인간은 평등하다는 전자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지금은 너무 당연한 상식이지만 당시는 프랑스가 왕이 있고 귀족이 있는 사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은 누구나 평등해라고 하는 이 주장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었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이 바로 몽테스키우의 바로 이 책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왕이나 뭐 그 신의 어떤 절대적인 권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서 그 삼권 분립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삼권 분립이 그 동안에는 왕도 있고 그 신도 있는 이 유럽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렇죠. 네. 네. 이미 있는 다 구조잖아요. 모든 권력은 다 왕한테 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새로 무언가 시작되는 나라 그게 이제 미국이었거든요. 아. 바로 이 미국에 이 실험을 해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민주주의를 발명한 곳은 그래서 유럽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 루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건데 실제로 그게 이론으로만 존재했는데 그것들을 실제 적용해보고 실험한 것이 바로 미국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미국이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런 것들과 이론과 이런 실험이 적용됐기 때문에 나온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사성은 유럽이 다 가져갔는데 네. 새로운 실험을 통해 가지고 민주주의가 확 꽃을 핀 건 미국에서 꽃 피우고 그렇죠. 네. 프랑스가 보니까 미국이 하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생기고 맞습니다.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 충격을 엉뚱한 데서 받고 막 이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주경야도 공식 질문이죠. 우리가 지금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뭘까요? 그 요즘 들어서 이제 법에 대해서 우리 그 대중들이 볼 때는요. 법 집행이나 적용이 과연 우리한테 맞느냐, 그 국민들의 생각, 상식에 맞느냐, 시대 정신에 어긋난 것들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잖아요. 네, 많죠, 사실은. 네, 사실 많죠. 네. 매번 그렇긴 한데 법은 시대와 상황을 반영해서 상대적으로 변화하는 게 맞잖아요. 네. 이 논의에 의하면 법은 대중들을 가르치고 계몽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에게 서로 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은 선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주는 그런 규칙을 제공할 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대 정신이나 국민의 감정에 어긋난 판결이 계속 내려지고 그런 법이 계속 지속적으로 입법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법의 근본적인 정신에 대해서 과연 이게 시대 정신에 맞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이 책은 300년 전에 만들어진 책이라 한계도 있고 비판받을 점도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법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그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책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법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가 헷갈리는 이런 시대에 과연 국민의 감정에 맞는가 이런 거가 헷갈리는 이런 시대에 다시 한번 읽어볼 가치가 충분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가는 기상을 살필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게 네. 하루하루 날씨가 아니라 기상을 살필 줄 아는 네.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한 말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네. 그러니까 시대의 결을 이을 줄 모르면 사실 법률적 해석도 엉뚱한 법률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고 법은 누구 한 사람이 독점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끊임없이 서로 견제하고 나누고 그렇죠. 협의하고 얘기하고 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또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좀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경야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세계 이면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